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구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이 문제부터 한번 먼저 여쭤보죠. 미국이 이란에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다. 이틀째 이제 연속 공격한 꼴인데 상황인데 그 상황 지금 어떤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미 중부사령부가 공식 X를 통해서 밝힌 그 공격의 표현은 자위적 차원의 공격이다. 왜 자위적이란 말을 썼느냐?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이란을 때린 게 아니고 이란이 샤헤드 드론이니 미사일이니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종전 담판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버티기로 가면서 미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니까 그 공격을 해오니까 경고적 차원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그 캐슘이라든가 라라크 근처에다 폭격을 좀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모스타바라든가 강경파가 계속 핵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통행세라든가 이런 그 고집을 피우니까 자위적으로 공격을 한다. 근데 오늘 공격은 좀 심각합니다. 이틀째의 공격일 연속으로 공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전력을 투입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일각에서는 시퍼렇게 물들었다 할 정도로 이게 파란색으로 물드는 게 안 좋아요. 예. 민주당 색깔이 증시에 나타나면 안 좋다.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이 이란을 미국이 이틀째 이번에는 좀 제대로 공격을 하면서 이란에 다시 전화가 불붙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가장 다른 어떤 것보다도 뉴욕 증시를 짓눌렀다.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도 오늘도 지금 모양이 안 좋죠. 아침부터 지금 한국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한국 증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해도 174 1포인트 뭐 떨어져 가지고 코스닥도 떨어지고 그 원인이 지금 가장 크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여쭤봅니다. 이제 이틀째 공격이 이루어졌고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것은 좀 규모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집한 안보팀 회의에서 대규모 단기 군사작전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한동안은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참석자들도 보여주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엄중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루비오, 헤그세스, 레드클리프 거기에다가 중동 특사까지 이 정도 핵심들이 모였다는 건 그냥 회의한 게 아니고 이 공격은 이란을 정말 한번 제대로 때리겠다. 이것을 그 보여주는 회의였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중부사령부의 발표 역시 굉장히 좀 엄중하게 나왔다. 이게 나온 게 한국 시간 6시 오늘 15분 한 3시간 전에 발표가 됐으니까 좀 작정하고 때린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은 그냥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간헐적인 공격과는 좀 모양도 다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 인내의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전면적인 재공격이라기보다는 모스타바나 강경파 이슬람 이 혁명수비대의 초강경파들을 향해서 말 듣는 게 좋을 걸. 이제 경고는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만약에 이 말도 안 먹히면 제가 볼 때 만약 사흘째 공격을 좀 더 강도를 더 높인다면 세계 경제에도 큰 걱정이고 우선 호르무즈로 유조선이 한 척인가 또 빠져나왔다고 이재명 정권이 발표했는데 그게 다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로서는 숨통이 더 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란 전쟁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안 좋은 우리 경제 3고의 쓰나미가 이미 덮치기 시작한 한국 경제에는 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 뉴스를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 그간에는 25척, 25척으로 알려졌었는데 한 척 지금 빠져나왔다고 하면 24척이 지금도 있는 건가요? 그쪽 나무호는 지금 수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3척. 근데 이재명 정권이 그 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 배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레거시 언론들은 안 하는가? 저는 그중에 중소선사가 40%가 넘거든요. 예. 이미 다 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세요. 하루에 그 각종 보험료 또 엄청 비싸서 이게 벌써 석 달 넘게 거기에 갇혀 있었다고 하면 그 보험료만 내면서 다 파산했을 것이다. 그 안에 있는 무슨 중고차도 있다고 하고 뭐 다른 화물도 있어요. 그 예. 기름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 본다면 아마 선사들은 이미 다 파산을 하고 도산을 해서 결단이 났을 텐데 그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은 왜 아무 소식이 없느냐. 지금 선원들이 뭐 낚시질한다, 뭐 말도 못하는 지금 그 식량난을 겪고 있다. 그 조용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도 한 달이 지났어요. 네. 왜 이렇게 이재명 정권은 그 호르무즈에 있는 20여 척의 우리 선박에 대해서 거기 선원들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것도 좀 이 언론이 네.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KBS 같은 데서 이런 데다 좀 무슨 특파원도 좀 보내서 말이지 그 참상을 네. 좀 보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불리하니까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자, 우선 속보로 나온 미국의 미 중부사령부의 이란 기습 공격, 새벽 공격을 먼저 좀 다뤄봤고요. 자, 잠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잠실 7동에 있는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한다고 갔어요. 일단 짧은 영상이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용지 확보하셨나요? 용지 부과당. 오늘 어떤 것들을 진행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좀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됐나요? 증거물 어떤 거 발견하셨는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예, 갔는데 투표용지 상자, 투표용지 함이 없더라.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더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어처구니없는 게 그 상자니 거기에 쓰였던 집기니 이거 그냥 다 폐기했다잖아요. 예. 그래서 왜 폐기했냐 그랬더니 아니 뭐 누구도 말 안 하고 뭐 그래서 그냥 원래 그 폐기하는 게 뭐 법에도 그거 폐기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신경한 사람들인가. 만약 보통 때 같으면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지금 이 난리가 났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 문제가 된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상자 그 전부 다 증거 아니에요. 네. 사전에 폐기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아무 일 없으니까 다 패소했어요. 예. 그러니 법원이 가보니까 없어. 없으니까 증거 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나라와 정상적인 정권이었다면 당연히 법 이전에 야 그거 전부 올스톱 동작 그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동작 그만을 안 해놓고 지금 저 사람 보세요. 무슨 시집온 새색시입니까? 왜 이렇게 뭐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소곳이 나가잖아요. 저는 저 모습을 보고도 경악했습니다. 아니 저게 과연 그 집행하러 온 사람의 태도냐? 그러니까 동부지법의 이 재판부가 아무 생각이 없다 저는. 그냥 현장에 가래니까 간 거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묵묵부답. 아니 정말 너무 이상하게 조용히 나가잖아요. 뭐 사실 한마디 서서 해야죠. 네네. 기자들과 일문일답 언론에 대한 그 언론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현행의 이재명 정권의 경찰, 이재명 정권 하에 검찰, 무슨 그들이 손잡은 검경 합수부, 심지어 무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 더더욱 한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진상조사 이걸 믿을 수가 있겠는가. 빨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한병도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시작하려면 몇 달 걸리니까 우선 우리가 하는 것부터 좀 잘 보고 그거 이후에 뭘 하자. 국민들이 지금 복장이 터질 노릇 아닙니까? 시간 끌기 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선관위 직원들이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폐기를 했다. 그게 이제 알려지기로는 9일 낮 12시경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이미 이 보전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 선관위 직원들도 그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전 명령이 곧 떨어질 수 있겠다는 것도 예상이 가능한데 그걸 폐기했다는 것은 이 중대하게 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는 인멸했을 그 문제도 좀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면 증거 없이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무신경하고 무신경. 한마디로 그냥 법대로 해. 그냥 아직 오기 전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봐주려고 하면 빨리 출국 금지 안 시킵니다. 예. 한 이틀 시간을 주죠. 아니 초기에 그 범인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가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은 항상 그 늑장을 부립니다. 하루만 늦어도 다 빠져나가는 판에. 저것도 지금 송파 경찰서장이 지병을 이유로 사표를 냈어요. 지금 선관위의 관계자들도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어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치 코치가 살아있으면 원래 이 정권이 만약에 우파 정부였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올스톱 동작 그만이죠. 법 이전에 전화로 야 전부 조금 있으면 그 서류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전부 다 프리즈 동결 동작 그만 이래야 되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눈치가 좌파 정부가 그냥 우리 보고 파쇄하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별도의 명령이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한 것이다. 파쇄를 왜 합니까? 자, 그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다른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확대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지 공무원 노조다운 어떤 전공로다운 어떤 방식이라고 봐야 될지 한번 그 문제 살펴볼 텐데요. 공무원 노조, 그러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죠. 우리 약칭 전공로라고 불리는 선거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선거제도의 부정과 잘못됨을 인식하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명분을 주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예, 발언이 묘한데요. 예, 문제가 있다, 선관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공무원들은 이 뭔가 시스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하지 않겠다, 거부한다, 뭐 그런 입장도 밝히고 그랬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참 이상한 기자회견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이 회의 한 번 안 하고 서면으로 나중에 추인을 해준 식의 그 결과가 있었고 이걸 투표용지를 50%로 확 줄여라. 인쇄 본투표용을 그렇게 한 것은 그 사과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철훈 총장, 네. 사무처장 그리고 또 선거개혁실장이라는 두 간부였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허철훈이 다 전결 여러분 아시죠? 윗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지가 사인하는 걸 전결이라 그래요. 전결로 결정하고 그걸 선거 개혁 상황실장인가 그 사람이 그냥 윗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장관급이에요. 네네. 선관위 그 사무처장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각급 선관위로 내려보냈어. 그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보내니까 시군구 선관위원회가 어떤 분부신데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도 안 했어요 또. 예. 각급 선관위가 회의 안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필요 없는 거다. 아니 그 판사 무슨 언론인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각 지역 선관위원들이 회의 한 번 안 하고 서면으로 결의를 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비싼 돈 다 받고 이 나라 돈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다 수당을 받았는데 회의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서면 의결로 나중에 사인해 전자 무슨 서명을 해줬나? 무슨 식으로 이 결정이 됐는가를 본다면 도대체 저 노조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빨리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되지. 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자료만으로도 이렇게 한두 명이 농단을 한 거잖아요. 이 국정농단이라고요 이게. 그러네요. 예.
우리가 흔히 뭐 최순실 사태 때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좌파들이 뭐 국정농단이란 말을 쓰는데 이 농단이란 말이 뭐냐면 그 질서를 어지럽혀 가지고 이익을 취한다는 말이 그 농단이란 겁니다. 농단을 한 거죠, 저게. 근데 그 농단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노조가 무슨 입장을 밝힌다. 저거 난 이상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실 선관위가 없어지면 저 노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선관위를 없애는 개혁을 해야 된다. 계절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전국로의 입장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을 아주 좀 이상한 대목들이 여러 대목에 있었는데 그 장면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장면들이 많으니까 그 영상 좀 다른 장면으로 한번 가보죠. 자,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네요. 새로운 형태의 또 장면이 나왔는데 민주주의 장례식 이런 이름으로 진행됐는데요. 자, 그 영상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성수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재선거! 재선거! 예. 대구시 선관위 앞에서 저렇게 선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조사 처벌, 재선거 이런 걸 요구하면서 이름을 민주주의 장례식이라고 지냈는데 저희 뭐 시의원들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참여자들 여러 명이던데 저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역시 대구다. 보수의 심장답다. 광주광역시에서 저런 거 하겠어요? 전라북도에서 하겠느냐? 왜 전라도 얘기를 하느냐? 아니 스타벅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참정권 훼손의 그 한국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는 곧 한국의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그 꽃밭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 하나 이것을 장례식, 현고 학생 부군신이란 말이 있는데 현고 한국 민주주의 부군신위 저는 그렇게 이거 써야 된다고 봐요. 그나마 대구나 되니까 저런 게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런 행사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잠실 6.3 민주화 운동 혹은 예. 잠실 6.3 민주항쟁의 현장에서도 저런 거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게 물론 퍼포먼스적인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이 경술의 국치 때 그 매천 황현 선생이 그 아편을 삼키고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충정공 민영환 바로 이 펜앤마이크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자결터도 있어요. 종로경찰서 앞에 그거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지날 때마다 생각을 해보는데 무슨 얘기냐?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선비 하나쯤 자결 안 한 데서야 말이 되느냐 하면서 매천 황현 선생이 자결을 했고 충정공 민영환은 심지어 여흥민 씨 집안의 그 은덕을 입은 사람인데도 나라 망하는 날 자결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저런 민주주의 장례식 하나 안 치른다고 해서야 이게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예. 이야기가 마침 나온 김에 어제 이야기들 중에 이제 우리 박평론가님께서 교수들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지금 나서는 상황들인데 교수들의 움직임이 좀 없다. 뭐 이제 정교 이렇게 모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 6천 몇 명이 선언을 입장은 발표 안 하겠지만 교수들이 직접 나와서 어떤 교내에서든 교내 밖에서든 나오는 지금 어떤 특정한 움직임은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비겁한 거죠. 그냥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예. 혹시 여기서 머리 들었다가 괜히 피켓 들었다가 재임용 안 되고 무슨 인사상 불이익 있을까 봐 지금 그냥 에이 뭐 저러다 말겠지. 서슬치퍼런 이재명 정권의 눈초리에 예. 지금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 앞에서 고개 들면 모난돌이 정맞는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전국 18개 총학생회가 어제
숫자가 자꾸 늘었잖아요. 12개, 16개, 18개. 아마 오늘 더 늘어날 거예요. 뭐 말이 그 18개 대학이지 사실 대학생들의 마음은 똑같다. 그러면 시국 선언을 왜 그 젊은 그 어린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교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왜 평소 안 하던 연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저는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비겁하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니 정치 외교학 가르치고 그 말 잘하는 교수들이 왜 요새 조용합니까? 뭐 정치 평론한다는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고 예. 재선거는 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종편이나 무슨 뉴스 전문 채널 혹은 무슨 지상파 보면 그 정치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예. 아니 법적으로 지금 따질 이 상황입니까 이게? 이건 혁명적 상황이 와 있는데도 그 어느 하나도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학생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비겁하다. 교수들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식인들의 모습 교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교수들이 나오고 넥타이 부대 87년 넥타이 부대 이거 유명하잖아요. 저도 87년 넥타이 부대였어요. 예, 그 직장인들이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또 다른 차원에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직장인들이 4050들이 많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 4050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은택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주식해서 뭐 돈 많이 벌었고, 예. 뭐 이런 노조 활동 해가지고 성과급 많이 받아가지고 별로 거리로 나올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특징이 30대 이하, 그것도 주로 40에 가까운 30대 말고 35세 이하들은 뚜렷한 반 이재명 정권 그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30대 여성들도 이번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뒤집어져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호 안 찍었다. 뭐 통계로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분석으로. 네. 라고 본다면 넥타이 부대라고 한다면 4050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팀장, 차장, 부장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안 나옵니다. 네. 지금 그리고 2030들이 나오고 싶어도 직장에 못 갔어요. 2030들이 옛날 제가 20대 때만 해도 대학 나오면 웬만한 직장에 다 갔다고요. 지금은 대학 나와가지고 노는 사람이 50 몇 프로나 돼요. 24개월 연속 지금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내리막길만 걷고 있는데 직장에 들어가야 넥타이를 메고 시내에 나올 거 아닙니까? 넥타이 부대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넥타이를 못 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잠실 항쟁이 벌어지는 곳에 누가 찾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또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직장인들, 뭐 교수들, 지식인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장도혁 대표는 연일 가고 있고 주진우 의원, 이진숙 의원, 김은혜 의원 이런 분들이 현장에 찾았죠. 김민수 최고위원도 갔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도혁 대표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보고 어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영상이 있었다. 펜앤마이크에서 직접 찍은 장도혁 대표가 잠실에 그 재선거 현장을 찾았다가 가는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 영상 지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의 힘이 예, 영상 봤습니다만은 장도혁 대표의 행보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펜앤마이크 단독 화면이죠. 그러네요. 예. 오늘 저 촬영한 기자의 그 투혼이 돋보이는 예. 지상파에서도 찍기 어려운 장면을 찍었다. 뭐 자화자찬이 아니고 저는 펜앤마이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칭찬해도 된다고 봅니다만 대단한 영상이고 저것을 뭐 MBN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용하면서 펜앤마이크라는 영상 출처까지 밝혔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성과를 단단히 높인 인터뷰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장 대표가 왜 검은 이 모자에 검은 마스크까지 썼겠느냐 저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6.3 잠실 민주 항쟁 운동 그 현장에서는 정치인 오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서 장 대표가 매일이다시피 가지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갔을 때는 많이 거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장 대표가 싫어서가 아니고 이 자리에는 정치인들이 와서 조직하고 연단 만들어서 올라가서 연설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좀 얼굴을 가리고 간 것입니다. 마침 저걸 잘 포착을 했는데 그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 대표가 들었던 그 도화지 피켓이 예. 팻말이 있어요. 예. 거기도 보면 재선거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 얘기를 했더니 또 당내에서 뭐 한동훈 계열들이 아니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 대표가 그 현장에 가서 동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판을 했던데 그 팻말은 거기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쓴 거를 장 대표를 알아보고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선거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도 했어요. 네. 아니 그 말에 어디에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그럼 재선거를 하지 말자는 건가요? 지금 오세훈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 그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한 6만 표 이겼던데 그 뭐 얼마나 된다고 그냥 넘어가시지. 비겁한 태도예요. 자기가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현장에 직접 나간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재선거는 뭐 되겠냐.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하고 오세훈이 하는 얘기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투쟁을 얘기하고 재선거를 얘기하는 대표를 뒤에서 흔들기나 하고 있는 세력도 그런 세력들을 보고 뭐라 그래야지 현장에 간 사람 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려는 것이냐 되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 국회에 있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가장 주목하는 한 장면이 있었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선출되느냐. 제가 방송을 끝나고 나니까 끝날 시점에 나가보니까 딱 그 시점에 거의 이제 마지막 타임에 원내대표 선출이 됐더군요. 정점식 의원이 선출이 됐더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 관심이 굉장히 정치권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관해서 주목하고 있는 분들은 어제 원내대표 선출을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봤는데 어떤 차원에서 평가를 하세요? 2차 결선 투표까지 갔고 예. 55대 48이죠. 1차에서 김도읍 의원이 얻은 표가 35표라고 하니까 2차로 넘어가면서 이 성일종 20표를 얻은 성일종 의원의 표가 찢어졌는데 그중에서 김도읍이 35에서 48이 됐으니까 13표가 더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표 중에 단순 계산해 보면 13표는 김도읍에게 가고 7표가 정점식 의원에게 갔다는 점에서 보면 조금 경계해야, 그러니까 뭐냐면 정정식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무거운 책임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55대 48은 당초 예상보다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네. 원래 원래 제가 볼 때는 60표 이상을 1차 투표에서 얻어서 103명이 투표에 임했으니까 사실은 한 56표 54표만 얻어도 1차에서 끝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에서 못 끝냈다고 하는 것과 2차까지 가서도 김도읍의 표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상당히 이 장동혁 대표 체제, 이른바 소위 당권파들이 입장에서는 좀 이거 무겁게 이 민심을 읽을 필요도 있다.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장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지금 핵심적 질문을 하니까 그렇죠. 뭐라 그랬느냐. 이 투표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자, 55대 48이잖아요. 네. 의원들의 뜻은 장 대표가 내년 8월 임기를 지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원들의 뜻을 따르겠다. 의원들의 총의를 따르겠다. 의원들의 총의는 55대 48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그게 당권파들이 안정적인 체제의 유지를 하는 속에서 개혁을 해보자. 그렇다면 내년 8월에 장 대표 임기를 지키면서 뭔가 당을 혁신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자 이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한동훈 복당은 김도읍도 당선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 1년 뒤에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네. 워죠. 좀 기다려라. 그런 얘기가 되니까 적어도 내년 8월 장
동혁 대표의 임기 때까지는 더 이상의 분란을 야기하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저는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타난 국힘 의원들의 뜻이다. 아니 분명히 55대 48이니까 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개판이에요 지금. 정청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정권이 짧다? 예. 이재명 정권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정권이 짧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청래 바로 옆에 지역구에 있는 경찰 출신 이지은 대변인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윤석열을 우리가 그렇게 욕했는데 그 이지은 말이 그렇잖아요. 네네. 그때 왜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당대표 특정 당대표 밀어서 당선돼서 우리가 그때 엄청 욕하지 않았느냐. 그게 누구냐면 김기현 의원을 대표 만들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이 지금 그걸 하고 있네. 할 말을 이지은이가 영리를 한 거죠. 네. 진짜 이지은 그 사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글라스 끼고 검은 미니스커트에 하얀 블라우스 입고 1인 시위하던 그 장면을 한번 우리 PD님이 찾아주면 좋겠는데 대차요. 그러니까 정청래 바로 옆 지역구 위원장인데 정청래가 시킨 그 대변인 아닙니까? 그거 난리가 나니까 뭐 알았다. 그러면 대변인 그만둘게 하고 그만뒀어요. 자, 정청래는 정권이 짧다라고 하지. 그러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붙어보자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니 저 사진. 예. 저 사진도 있고 네. 바지 쪽에 검은 것도 있고 검은 선글라스 그 유명했던 총경 출신 아닙니까? 네. 지금 마포 갑인가요? 뭐 거기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뭐 정청래는 마포 의리고 마포 네. 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민주당은 더 난리다 이거예요. 왜 국민의힘은 그리고 여론조사 해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겼다는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무슨 그 안에서는 그 승리를 사실상 이끌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보고 당장 나가라. 좀 이상한 지금 내전을 하고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정식 의원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추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정식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된 것에 상당한 관심사는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지금 당내에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지금 뭐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이 정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논의를 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예. 탈당도 쉽고 복당도 쉬워요. 저도 특정 정당에 가입도 해보고 나가도 봤는데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팩스 한 장 밀어넣거나 요새 인터넷으로 하면 탈당도 금방 합니다. 네. 아니 복당 신청을 안 했는데 무슨 심사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괜히 띄우는 거지. 한동훈도 무슨 어디다가 인터뷰해 놓은 거 보니까 서두르지 않겠다. 일단 세입했잖아요. 예. 여의도 지금 국회의원 회관의 10층에 거기 다 끼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배현진, 박정훈 뭐 어떻게 또 그렇게 국회 사무처가 알아서 그래서 제가 그 당 이름을 하나 비교섭 단체를 하나 붙였지 않습니까? 예. 10층 당. 지금 10층 당 당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라고 본다면 당에서 제명을 절차에 의해서 당한 사람의 복당 문제를 왜 본인은 말도 안 하는데 논의를 하느냐. 정정식 새 원내대표가 이 노련한 검사 출신답게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복당 신청을 내가 받으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너무 주변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 지금 레가시 언론들 소위 말하는 조중동 좌파 계열의 방송들이 무슨 한동훈을 갑자기 언제부터 그렇게 한동훈을 띄웠다고 네. 한동훈 복당을 자꾸 무슨 토크 주제로 삼던데 온당치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정정식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이 갖는 의미, 거기에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볼 텐데요. 이건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현실이 되니까 좀 깝깝해지면서 이 정권이 정말로
무엇을 노리는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사실상 없애고 뭐 경찰로 옮긴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공수사권 없애버린 꼴이 됐죠. 국정원은 손 떼라 뭐 이런 건데 자 국방부가 어제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사라고 하죠. 방첩사를 해체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 상황 보세요? 결국 방위가 일을 냈구나. 단기 방위. 사병 출신의 안규백답다. 네. 뭐 이 방첩사라는 곳은 여러분 원래 이름이 보안사잖아요. 네네.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직했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름이 이제 여러 번 바뀌었죠.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무사령부가 됐다가 그 중간에 무슨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이건 이명칭은 뭐 별로 기억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즈음에 이제 방첩사. 방첩사라는 말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방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 카운터 인텔리전스라고 저기도 나와 있지만 에스피오나지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의 간첩 잡는.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라는 게 북한 간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 간첩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그 이 스파이들을 다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첩이라고 그 의미의 첩이라고. 네. 방첩 그런 첩자들을 세작들을 막는다. 카운터. 그래서 방첩사예요. 네. 이거는 정권을 떠나서 있어야 하는 등 조직이죠. 세계 군대와 정상적인 나라에 방첩 기능을 하는 사령부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아무 나라도 없어요. 우리는 왜 만들어진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냐. 세 군데로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저건 그냥 가루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과일을 쪼개가지고 뭐 여러분 그 흔히 알잖아요. 무슨 이 어른이 아이에게 야 그 떡 하나 줘봐 해가지고 보름달 떡인데 요리 띄고 조리 띄고 조리 띄고 해가지고 초승달 만들어 주면 그 아이가 아이고 이쁘네요 하겠어요? 저는 그런 비유를 듭니다. 네. 저게 지금 세 군데로 쪼개져 가지고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나눈다 그러는데 무력화죠. 무력화. 기능의 무력화다. 3분의 1씩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저 중에서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는요. 네. 내란몰이 하던데요. 네. 저기 기능을 강화해서 거기다가 국군 방첩사의 기능을 맡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한다는 소리예요. 카운터 인텔리전스를 안 하겠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북한 간첩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 간첩 만들 수 있잖아요. 중국 간첩 뭐 지금 공자학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 곳곳에 동방명주 사건도 있었고 예. 아니 정상 국가가 첩보 활동과 그런 그 외국 세작들 제가 세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고대부터 썼던 그런 간첩보다 더 와닿는 표현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들을 색출하고 잡는 일을 안 하겠다. 국가의 매우 매우 중요한 중대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근데 하필 이걸 누가 했다? 단기 사병 출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군의 시일야 방성대곡을 써야 되는 날이다. 그것도 하필 60 민주화 항쟁이란 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국군 보안사령부에 대한 이 그 86 운동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보안사령관 뭐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1987부터 뭐 정우성이 뭐 그 나오던 영화 서울의 뭐 봄인가 네. 거기 보면 악마화돼 있는 보안사령부를 운동권 출신들이 이번에 없앤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좋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지금 한 14,000명 가까이 보시는데 아직은 좋아요는 그게 좀 많이 못 미치네. 좋아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추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돼서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국정원에 갔을 때 무슨 간첩 조작 사건 운운하면서 국정원 현장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어제 국정원이 이제 마약
무슨 현장을 덮쳤다 그래서 아 이거 국정원이 잘하는 거야 이런 국정원이야 돼. 이 방첩사가 군내 사실은 이제 간첩 잡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명백하죠. 예, 그러면 국정원도 이제 사실상 간첩 잡는 일을 손대지 않고 북한 관련된 중요 첩보도 잘 소홀히 하고 방첩사도 지금 그러면 요 상황 간첩은 누가 잡아요? 어제 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리호남이라는 간첩을 예, 정동영이 승인해줘가지고 제주도지사가 가서 베이징 건국 호텔 네네. 건국 반점에서 만나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돈 1억 6천만 원어치의 물품을 주기로 하고 실제로 딸엔 통해서 건너갔다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간첩인데 체포 안 하고 만나라고 통일부 장관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승인해주고 우리나라 제주도 지사가 거기 가서 만나고 명함도 안 받고 리호남이 누군지 뻔히 알 텐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방첩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 간첩이라고 불린 사람을 만나라고 승인해주는 정부가 그런 사람을 잡는 조직을 놔둔다?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대놓고 해. 통일부도 평화교류부, 대북 평화교류부로 이미 역할을 바꾼 지 오래됐고 국정원, 국정원도 뭐 우리가 아는 국정원의 그 원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보국 아니었어요? 중앙정보부? 네. 그죠? 아니잖아요, 이제. 이종석의 국정원은 이거 뭐 하는 곳이지? 지금 모호하다. 여기에 국군 방첩사령부까지 해체됐다. 저는 세계의 간첩들이 되게 좋아할 뉴스가 아닌가. 한국은 이제 마음대로 와서 행동을 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군대 내 간첩 잡는 조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군에 관한 뭐 일반 사회에서도 간첩 잡는 조직이 뭐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군에 있는 간첩 조직이 없어지면 그 해악이 어떨까요? 군사 기밀 정보를 빼서 북한에 주면 누가 그걸 잡아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면 조금 잠깐 좀 다뤄보겠습니다. 카카오 노조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 부분 파업을 어제 했는데 그리고 29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또 성과급 보상 문제가 또 쟁점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온 나라가 이제 성과급 파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삼성전자 이 파업에 이재명 정권의 중앙노동위원회와 예. 노동부 장관이 잘못 개입한 거죠. 그래서 길을 잘못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이제 성과급은 이제 교섭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청의 사용자성도 지금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재명 정권까지 중앙노동위원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수군이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판다 깔아주고 카페트 깔아줬는데 그 길 위로 지금 카카오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줄줄이 달립니다. 카카오만 파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예고한 게 뭐 HD 현대중공업 예. 큰 회사만 보면 또 무슨 LG U+, 줄줄이 이거 너도 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줄줄이 뒤에 대기하고 있을 거다. 카카오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제 어떤 원칙과 기준이 다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성도 다 인정해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란봉투법의 법 그 문안을 자세히 보면은 하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인정해 주잖아요. 진짜 사장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은 대법원에서도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 판례가 있는데 그렇죠. 성과급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나라에 법이 왜 필요하며 법을 만들어 놓은 법도 안 지키는데 그리고 그냥 중앙노동위원장이 노조 편인데 그다음에 심지어 고용노동부 장관도 뭐 저 길거리에 앉았던 사람 출신이잖아요. 민주노총 철도 기관사의 철도 노조위원장 출신.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균형이
노사의 50대 50은 고사하고 9대 1 정도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러면 한국은 과연 노조 천국이 되면 더 이상 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겠는가? 탈출 러시는 자명한 일이다. 그럼 뭐가 남죠 우리나라에? 근데 사람들은 설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걸 곧 보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두 가지만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성과급 문제의 시작점은 SK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거쳐서 카카오톡으로 가고 있고 지금 여러 업체 분야의 기업들이 성과급 문제를 노사 단체 협상의 주요 현안으로 지금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청노조에서도 우리도 똑같은 성과급을 배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그리고 노사 간 단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경총에 그 경총이 기업들에게 전한 지침 권고 사항이기도 했는데 이미 노란봉투법이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있는지 갈수록 이게 더 거세질 거란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이재명 정권을 택했을 때부터 네. 대한민국이 어떤 유권자의 선택이 됐든 뭐 선거 결과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큰 선거 3번을 네. 내리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줄 때부터 이것은 예고된 지옥도다. 네. 저는 선택을 했으니까 책임을 이제 그 선택한 사람들이 지면 된다고 보는데 네. 민주주의라는 게 참 이 야속한 것이 선택 안 한 사람들까지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이재명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들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표를 안 준 사람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피해를 참 다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뭐 다수결의 원칙이기도 하고 가장 해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로 나라를 차릴 수도 없고.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미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근데 이게 이제 돌아오려면 당할 때까지 당해야 돼요. 그래서 소위 이렇게 나라의 판도를 만들어 놓은 뭐 좌파들이야. 자기들이 선택하고 거기에서 과실을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뭐 좋아하겠지만 이 중간에서 있던 15-20% 국민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이 뭐 잘하지 않나? 뭐 아직도 괜찮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네. 흔히 농담으로 선거를 잘못했다고 느낄 때 어느 강가에 손가락만 동동 떠다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손가락 잘라가지고 한강에 보이든 낙동강에 보이든 어느 강에든지 그 손가락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떠다닐 때까지는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하죠. 그러면 노조는 이제 성과급 잔치를 잔뜩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고 기업들은 뭐 이런 지금 뭐 파업을 한다고 하고 총파업 하게 되고 그러면 우선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 속성이 이제 발동이 될 거고 권력은 이미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이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이제 향후의 해악들이 닥쳐올 걸로 봅니까? 아니 이미 3고는 덮치고 있고요. 예. 오늘도 보니까 이 유통업체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자반 고등어 가장 싼 서민 음식 아니었어요? 예. 고등어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구워주신 고등어 싸게. 요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국산 고등어는 말할 것도 없고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먹어왔는데 이것도 지금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칠레산으로 바뀐대요. 왜냐하면 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이게 이제 못 먹는 거야. 네. 그리고 또 미국산 소고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소고기로 바뀌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이럴 때 가장 타격을 보는 건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민들이다. 부자들은 얼마가 됐든지 비싼 거 먹습니다. 네. 최고급 한우에 살치살 뭐 이런 거 먹고 캐비어 뜯고 그러죠. 비싼 게 무슨 대수겠어요? 하지만 가장 이런
그 경제적 암울함이 덮쳤을 때 기층 서민들부터 죽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좌파 정권을 택한 것은요 항상 그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유명한 칼 포퍼가 남긴 말이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거기에는 코팅이 발라져 있어요. 설탕 코팅이. 네. 그게 뭐냐?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이 깔아놓은 돈길이다. 근데 그걸 밟고 가는 끝은 지옥이다. 그런데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현장의 상황, 잠실 현장에서부터 대구의 상황, 장도혁 대표 잠실에서 상황, 이란에 지금 미국이 가하고 있는 공격, 이게 조금 더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발표했네요. 그런 상황들은 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7일 자유리더 아카데미 4기를 시작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 리더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미중 패권전쟁의 소용돌이와 세계 전략의 대전환, 그 혼돈의 정점에 서 있는 트럼프 독트린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의 깊이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선사합니다. 6월 17일 개강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남도 부추 꼬막 비빔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밥도둑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실제로 이 남도 부추 꼬막 비빔장을 먹어봤는데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또 청정바다의 신선한 꼬막으로 만든 이 남도 부추 꼬막 비빔장, 저희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 통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2통에 19,500원, 5통에 29,500원, 정말 저렴하죠? 5통에 29,500원이고 2통에 19,5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특가로 정말 맛있는 이 국내산 100% 국내산 꼬막으로 만든 꼬막 비빔장, 1522-1331 주문전화 1522-1331로 전화 주시면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경우가 있죠. 또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했었지? 이런 불편감 호소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요,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이 기억력과 인지력 문제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아직은 어리지만 치매에 걸릴까봐 무서워, 미리 예방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기억력 개선과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브랜드인 종근당에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포스파티 딜세린 앤 징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포스파티 딜세린 요즘에 논문과 신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름인데요. 바로 우리 뇌에 인지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
본래는 이게 뇌를 이루는 성분의 하나인데 이거를 여기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징코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자, 비타민 E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E 여러분 아시죠? 항산화에 정말 좋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내 체력이라든지 또 내 외모를 가꾸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 E인데, 이 세 가지가 인지력 개선, 기억력 개선, 그리고 브레인 케어와 항산화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식약처 기능성 인정된 원료만 저희가 꾹꾹 눌러 담았다라는 말씀, 종근당의 포스파티딜세린은 징코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 좋은 게 종근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혈행 개선 제품인 올리브 캡슐을 2박스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다라는 거, 역대급 할인 찬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고요. 지금 당장 챙겨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아래에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요. 이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원분께서 문의 받아주실 겁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